김영란법 앞서 뉴스에서 들으신 것처럼 예정대로 오는 9월 말 시행됩니다. 헌재는 우리 헌법에 크게 위배되는 조항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여러 분야에 거대한 파급력을 가진 법안입니다. 공직사회에는 또 국민 개개인에게는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행 결정 선고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렸는데요. 결국 이제 9월 28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이번에 특히 4가지 쟁점에 대해서 일부는 유언이 나오지 않겠냐. 그게 법조계의 어떤 생각이었는데 모두가 다 합헌으로 나왔어요. 네. 단지 4가지 쟁점 중에서 2가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이걸 신고할 의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 4로. 그러니까 딱 한 명 차이로 이게 유언이 안 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선물이랄지 경조사비, 그 다음에 식사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시행령에 위임한 것 자체는 이게 포괄유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것도 유헌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난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픽 보면서 하나씩, 조항 하나씩 헌재가 어떤 결정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맞다는 의견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이 선물이나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하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부정청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허용 상한액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네, 일단 언론인이나 사립학교가 직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민간인 영역이지 어떤 공적인 영역이지 않느냐 이런 거였는데 사실 공공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어서 이것도 합헌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신고 의무 이와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행동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헌재 입장은. 그다음에 이제 부정청탁의 개념에 대해서도 부정청탁의 개념은 이미 법률에서도 정해져 있고 또 판례에서 출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정청탁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게 볼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허용 상한액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적 위임에 금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아까 말한 그 선물 가격, 경조사비, 식사비 그거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게 만약에 법률이 그게 정해 놔버리면 탄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월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경미한 것이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액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유임 입법에 금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가 합헌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 합헌이기 때문에 9월 28일부터는 시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김영란법은 제정부터 헌재 선고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건 모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처벌하자는 여론이 높아졌고 그래서 나온 법안이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당장은 직무 관련성에는 대가성이 없지만 장차 뭔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1년 뒤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관피와 척결이 주목받으면서 급물살을 탑니다. 그러던 중 국회 정무위가 제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법만으로도 아마 한 1,500만 명 정도는 아마 영향권 범위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민감 부분까지 그 제재, 엄청난 규제를 한다는 그 헌법상의 그 법리에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무위에서도 검토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 국민들의 바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지만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논란으로 대한변협 등이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선고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가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벤츠를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 진짜 마음의 선물이었다 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럼 만약 이런 사안이 오는 9월 28일 이후에 또 벤츠를 받는다면, 그런데 대가성이 없다면 그때부터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공직자가 처벌을 하려면요, 뇌물이 돼야 돼요, 뇌물. 근데 뇌물이라는 형법상 죄명이요, 아주 엄격한 요건을 요합니다. 첫째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그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많은 뇌물죄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 심증적으로는 이게 대가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네.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가 굉장히 많이 선고가 됐어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도 뇌물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이게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이걸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정한 청탁을 하고 어떤 이게 암묵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되는 거죠. 그 대가성의 기준은 100만 원이죠. 그러면요, 만약에 대가성이 없이,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청의 총무과장의 딸이 아픕니다. 네. 근데 뭐 좀 넉넉한 사업하는 고등학교 선배가 200만 원을 치료비로 써라고 줬습니다. 누가 봐도 대가성은 없어 보입니다. 처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김영란법에 의하면 처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법 자체도 애매모호한다거나 좀 충돌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어떤 부정한 청탁이랄지 금품 수수에 대해서 그 공직기관에 대해서 14개 항목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이건 분명히 부정한 청탁인데 14개 조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건 뭐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처벌이 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아마 판례를 통해서 많이 축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 사실상 전 국민이 이 법의 저촉 대상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전에 전혀 없었죠. 네. 이전 이 법을 제정할 때도 문제가 가장 큰 게 되는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본다면, 여기 이제 배우자를 포함하겠죠? 네. 그러면 뭐 한 800만 명? 또 여기에 친족, 가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전 국민에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사법 통제를 하는 게 아니냐, 전 국민은 이제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 사회에 미치는 그 파급적 효과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 사립학교 교원도 들어갔으니까 교수도 들어가겠죠? 예, 그럼 만약에 졸업을 앞둔 학생이 미리 4학년 때 취업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학생이 그러니까 시험에 참석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수님께 제가 졸업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하면, 그러니까 금품 없이 정말 일반적인 청탁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될 수 있군요. 처벌 대상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죠. 일단 사립대 교수도 지금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또 이게 만약에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 이걸 학점을 올려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무를 수행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나 금품을 주지 않았어도. 그렇죠. 금품을 주지 않았어도 돈을 안 받았어도 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기에 따른 행위를 해줬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작은아버지가 공기업 다니고 있는데 조카가 작은아버지 취업 청탁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 작은아버지와 조카가 모두 처벌받는 겁니까? 일단 조카는 지금 김영란법에서는요, 자기를 위하여 청탁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금품을 주지 않고 청탁만 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작은 아버지가 그 청탁을 들어주면 똑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위한 청탁에 그러면 청탁을 한 당사자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청탁만 하는 건 제외돼요. 하지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 처벌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네네. 경찰에게 좀 네. 빼달라 이렇게 네네. 청탁하는 건 어떻습니까? 금품 없이요. 그러면 본인은 걸리지 않죠. 그렇지만 네. 상대방인 경찰은, 경찰은 네. 만약 걸리고요. 청탁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사례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친구의 지인이 한 국립대병원의 원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친구를 통해서 그 지인한테 내가 입원할 수 있게 좀 해줘 부탁을 했어요. 네, 네. 들어줬습니다. 그럼 지금 네. 세 사람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 사람의 처벌 기준이 다 다른가요? 이게 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사실 뭐 변호사들도 이게 법이 아직 시행도 안 돼서 이해하지 못하는 오히려 전문 법조인도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친구를 위해서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쳐야도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내 친구를 통해서 청탁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탁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중간에 매개자인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2천만 원 이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청탁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면 그때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국립대병원의 원무과에 근무하면 공직자에는 해당이 돼요. 네.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대상에 14개 조항에 과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온갖 사례들을 들자면 뭐 지금 1시간으로는 뭐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언론사까지 적용 대상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회사 실적이 아주 나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의 홍보팀장이 이런 사실을 좀 알리고 싶지가 않아서 어떤 언론사 간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관련 기사를 쓰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럴 경우에는 부정 청탁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정 청탁인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이게 부정 청탁의 14개에 해당되는 유형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유형이 없으면 처벌받지 몇 가지 않는다. 유형을 저희가 14개는 네, 다 네. 준비 못했고요.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골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허가 관련된 업무 처리라든지 채용이나 승진, 계약 선정 좀 해달라, 누구 좀 상을 받게 수상 포상 이런 청탁에 해당이 돼야 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 또 이런 성적 좀 올려달라, 징병검사에서 빼달라, 사건의 수사 관련된 청탁 이렇게 14개 청탁에 앞서 그 홍보실장은 기자에게 부탁할 때 네. 그런 청탁을 했지만 이 14개 청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네. 네. 일단 이제 법이란 것은 법에 정해진 부분에 해당이 되었을 때면 청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명백히 부정한 청탁이라 할지라도 저 14개 유형에 들어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조문에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자, 앞서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100만 원 미만의 소액 금품에 대해서 특히 오늘 헌재 결정 중에 배우자의 신고해야 할 의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부인이 교원인데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신고하지 않으면 저 처벌 대상입니까? 그럴 수 있죠.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커요. 네.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만약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만약에 배우자가 그걸 20만 원 화장품을 받아왔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면 과태료로서 20만 원의 2배에서 5배 사이에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서로 감시해서 신고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유언성에 상황이. 대해서 네. 굉장히 행동의 자유랄지 양심의 자유에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는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뭐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간단하게 3, 5, 10법이라고 해서 이게 3, 네, 50이 그렇죠. 이제 상한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사 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인데 네. 제가 결혼을 해서 만약에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저에게 뭐 20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하셨다. 사실 부모님들은 많이 챙기고 뿌린들은 나중에 자식들한테 돌아올 테니까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이것도 법에 걸리는 겁니다. 아니, 이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의 네. 대상에 친족에 대해서는 네. 이걸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친족은 보통 이제 혈족이라고 그러죠. 내아 중심으로 8천, 그리고 배우자가 인척이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사촌, 그런 친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명절에 많이들 선물하시는 뭐 굴비라든지 한우 가격 뭐 네. 대부분이 5만 원을 훌쩍 넘는데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선물을 하면. 그렇죠. 이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그래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더욱더 더욱 어려운 기계에 처할 것이라는 이제 반론이 굉장히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게 정착이 되면 뭐 자기가 안 사주더라도 안 사주면 자기가 사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사회적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중소상공인들에게 좀 타격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또 국회를 찾아서 이 농축수산물은 그 품목에서 제외해달라고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포장비, 택배비 제외한 2 플러스 등심으로서 5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게 선물로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팔지 마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사 하는 그런 뜻에서 현물을 한번 만들어가 와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축산 농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헌재 선거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해주면 좀 더 쉽게 우리 뜻이 관철될 줄 알았는데 헌재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암담합니다. 네. 자, 축산업 하시는 분들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수의 국민들은 그래도 부정한 선물은 막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의견 갖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렴이라는 큰 틀을 보면 국민들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세부 내역 중에서 일부 언론사들이 그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한꺼번에 다 할 것이 아니고 농어민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줘도 괜찮다는 여론이 여론조사 결과 한 57% 정도 나왔어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든지 젊은 층일수록 그 농어민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농축수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 FTA라든지 WTO 할 때 우리 관세를 다 내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정부가 고급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라고 국제 경쟁력을 이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고급을 만들어 놨더니 정부가 판로를 막는 이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죠. 특히 한우 한 분야만 해도 그 선물 부분에서 한 4천억, 그 음식점에서 안 팔리는 게 한 6천억, 1조 될 뿐만 아니라 이 가액 자체가 220만 공직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3만 원, 5만 원이 적용된다고 보고 소비를 줄이고 특히 한우 같은 것보다는 수입육을 가지고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예상치 못한 엄청난 파동이 옵니다. 그런데 농축축산업만 이렇게 업종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업계와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형평성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데도 저희들하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중소상공인이라든지. 네. 근데 이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 국방 모든 사람이 다 군대 가야 되는데 신체적으로 열악한 사람은 군대에 안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산업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이고 경제적 약자인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빼준다고 해서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전국 예, 한의협회 황희엽 전무였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부작용이 우려는 되지만 분명하게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인 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만약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청렴한 공직자 상을 세우겠다는 거고, 이 사회를 좀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김영란법 자체가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아마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아주 네. 혁신적인 그런 법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물론 헌재에서 오늘 뭐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법조인 전문가를 볼 때는 이제 부정한 청탁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14개 유형을 하고 네.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국 한의협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영세 상인이랄지 축산농가랄지 뭐 그런 수산업 농가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입법에다 유임을 해놨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금액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네. 일단 시행을 해보고 좀 금액을 높여서 경제도 살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부분들한테도 피해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에 이런 우려도 있지만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초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 가운데 국회의원도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외가 됐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뭐 이유야 뭐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자기들이 휘두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게 가장 이 김영란법에 적용할 대상 영역이 정치권이에요. 특히 선출직 정치권이거든요. 특히 자치단체장이랄지 뭐 국회의원이랄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뭐 입법에서 보완할 점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바로 선춘직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깨끗한 사회 그런 것들이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빠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9월 28일 시행이 확정된 김영란법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